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건행정 첫 수업이고요. 수업 진행을 안진아입니다. 여러분들 공중보건 수업을 하면서 한번 뵀고요. 오늘 이제 보건행정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작할 때 마음이 공중보건학보다는 보건행정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랬었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학부 때 이제 보건학을 좀 접해보신 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은 내용이 많아도 그냥 왠지 좀 익숙한 용어들, 단어들. 그런데 보건행정은 사실 말이 보건이지 그냥 행정이라고 보셔도 될 법해요. 그러니까 행정학에 보건을 같이 접목시켰다기보다는 행정학 중에서 보건과 관련된 것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생소한 용어들, 특히 앞부분 말고 중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뭐 정책이라던가 기획, 조직 이론, 행정 이론 이런 이제 집중적인 행정학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약간 문과다 보니까 말장난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진짜 저도 가르치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 한두 마디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강의가 끝나고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까지 딱 진행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히려 보건행정을 더 쉽게 느끼세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암기식으로 가르쳐 드리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그 용어 하나하나들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면은 오히려 행정은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세요.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더라도 암기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고 행정학을 마지막엔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다. 단 조건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재는 보건사랑, 보건행정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교재가 4권으로 분철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1권, 2권은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될 거고요. 3권에는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4권에 법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법규 제가 이론 수업에서는 문제풀이 따로 안 해드릴 거고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그 단원별로 있는 거는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론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뭐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기출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서 여러분들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문제풀이 수업 따로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법규집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공중보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 단원 정리할 때마다 법규집 정리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집은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시고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많이 읽어보세요. 법규는 익숙해져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법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법 하면은 너무 딱딱하고 그 법조문 있을 때 읽기조차 싫을 텐데 막상 읽어보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서 문제 출제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틈틈이 읽어보시는 습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건행정도 먼저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2014년 올해 6월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2014년까지 기출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기출 분석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챕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량이 많지 않아요. 8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지방직부터 보시면은 1장부터 8장까지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좀 작죠?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거는 감염병 예방이 적혀 있는데
혹시 7급 준비하시는 분들,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보건복지부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은 보건행정이랑 공중보건을 같이 준비하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보건행정만 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걸 좀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감염병에서 출제가 한두 문제씩 돼요, 간간히. 특히 7급 같은 경우는 꼭 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공중보건에 감염병 챕터가 아예 있기 때문에 사실 학습을 병행한 그 두 과목을 모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다 아시는 거고, 근데 보건행정만 내가 본다 라면은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공부를 추가로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놨고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뭐 골고루 다 출제가 돼요. 어느 누가 더 많이 출제되고 적게 출제되고는 연도 차이예요, 사실. 어느 해는 지금 여기에서 거의 평준화되어 있긴 하지만 시도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어느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직 이론만 한 4문제, 5문제씩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 챕터로 편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행정에서는 우리가 역사가 한 챕터로 따로 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 안에 공중보건에서 봤던 역사랑 비슷한 보건행정의 역사도 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보건행정 역사,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나라 보건행정기관이 어떻게 있었는지, 보건의료기관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은 요거는 정말 간간히 출제돼요. 어쩌다 한번 출제돼요. 하지만 버리고 갈 수 없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들 다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출제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연도별로 달라요. 7장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비중이 높았다라면은 2014년에는 보건행정 개론이, 또 보건행정의 이론, 이런 것들이 더 비중이 높았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챕터가 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부분들이 여기에 보건기획정책, 행정조직이론, 요 두 챕터 같은 경우는 생소한 행정 용어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새롭게 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출제가 되고, 특히 7급 같은 경우는 정책이랑 조직, 기획정책 조직에서 굉장히 출제 비중이 오히려 높아요. 7급에서는.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건행정에서. 보건행정에서 출제가 되는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좀 쉽게 나와요. 대신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행정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감염병 예방법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1군 감염병, 2군 감염병 이렇게 법에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 각각 군에 어떤 전염병이 있는지 그것들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모든 단원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렇게 분량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법규와 관련된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말은 각각 이 챕터에서 연관된 법들이 있어요. 특히 사회보장 같은 경우 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보건자원관리에도 의료법과 관련된 거, 뭐 건강보험법,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법, 이런 법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단원 간 복합적인 문제, 공중보건과 마찬가지로 한 단원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을 섞어서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암기로 문제 푸실 수 없어요. 과거 문제는 암기 위주의 문제였다면 보건행정도 공중보건처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보고 내가 이게 무엇인지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좀 보시면은 2004년도 문제예요. 2010년 이전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이 많았어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고 나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그 공급자의 무지라는 거는 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 중에서 소비자의 무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나는 그 건강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급자, 의사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죠.
지식 자체가, 그래서 정보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걸로 판단이 안 되네요. CT 찍어 보셔야겠어요. MRI 찍어 보셔야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찍어야 되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소비자의 무지,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인 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가 유도하는 대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생산의 독점, 병원에서의 그 독점권, 면허권자의 독점권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외부 효과나 비탄력성, 불확실성, 이거 오늘 수업 내용에서 다 진행이 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자, 2012년 문제예요. 똑같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묻는 문제인데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어떤 예를 하나 던져주고 이게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건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를 묻지, 단순히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심장 관련 수술의 사망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왜 공개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심평원 가끔 그 공익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뭐죠? 그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를 심평원에 공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 왜 공개할까요? 소비자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맛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비자들이 다 알아서 평가를 해놔요. 그래서 다 알고 가요. 우리가 찾아가지만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이 병원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쓰는지, 합병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무지랑 같은 거고요. 그 소비자의 무지와 같은 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문제 출제 경향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수업에서 이해를 강조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2013년 서울시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보건행정 체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굳이 다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 서울시 지문이 좀 더 길고요. 7급이 더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시험 보기가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지문이 길면 그 안에 항상 힌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답식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단답식으로 나왔으면은 내가 이거 못 외웠으면 못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해한 내용으로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 때는 문제 푸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이것도 짧은 거고 이거보다 훨씬 긴 지문들도 많아요. 이렇게 긴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요령껏 잘 풀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훈련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문제 출제 경향은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건직을 대부분 준비하시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라던가 아니면 내가 시험 볼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셨나요? 보건소,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런 데 심심할 때 여러분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 그냥 인터넷 서핑하지 마시고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공부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주로 보셔야 될 게 조직도예요. 조직도라는 건 뭐예요? 부서를 나눠 놓는 거고, 그 부서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곳이에요. 결국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보건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은 공부하실 때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당이 되는 일이겠구나,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대방고시학원이니까 제가 동작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조직도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심지어 클릭하면은 또 거기에 연계돼서 어떤 업무 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기획, 그래서 행정이죠. 실제 보건행정을 하는 곳이죠. 기획과가 있고요. 위생과가 있어요. 그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 그리고 식품안전위, 원산지 관리 지침, 공중위생팀 이런 업무들, 위생과 관련, 환경위생,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무, 지역보건과에서는 실제 건강증진 그리고 지역보건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겠죠. 보건의학과에서 의학팀, 검진팀, 그리고 질병관리팀, 그래서 질병관리까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세요. 이렇게 보세요. 틈틈이. 그리고 나중에 면접 준비하실 때도 내가 보는 지역에서 어떻게 행정 조직이 나눠져 있고 나는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까지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은 공부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자, 이제 보건행정 실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은 우선 그 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본적인 모든 내용들 같이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먼저 17페이지 보건행정 이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건행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로 들어가는 거죠. 행정 자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보건의료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셨을 때 보건의료라는 거, 의료와 보건의료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의료라는 거는 어떤 의학적 지식, 의학적 수단,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의료예요. 그럼 보건의료는 뭐냐?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뭐 보건의료인 이런 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보건의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의 보건의료의 개념을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보는 게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행위다. 의료는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지만 보건의료는 치료 또는 예방하는 행위이다. 플러스 그 치료와 예방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하느냐,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들이 들어가는 거죠. 뭘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건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건의료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냥 질병 치료에서 이제 예방으로 왔다라면은 그냥 단순히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공공의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보편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강권이라는 개념들이 확립이 되면서 보건의료의 개념도 더욱더 확고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WHO 헌장이라던가 세계의 인권선언문, 그리고 헌법,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모든 거는 인간에게 건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권리가 있고 국가가, 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건강권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보건의료라는 개념이 확립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의료 기본법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보건행정의 정의와 기본 원리인데, 보건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냥 행정과 다르게 보건행정은 이제 공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학자들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시밀리라는 학자는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응용하는 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적 기관까지도 이 보건행정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공적,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기관의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데, 시밀리라는 학자는 사적 기관의 활동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하시모토 마치오는 공중보건 기술을 통해서 주민생활 속에 도입하는 그런 사회화 과정이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기술을 행정을 통해서 사회화시킨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은 많은 학자들의 정의들이 쭉 있어요. 쭉 보시면 많은 교수님들이 정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12번에 보시면 일반 행정과의 차이가 있죠. 일반 행정과의 차이 12번, 동그라미 12번에 공중보건 기술을 행정 조직을 통해 주민생활 속에 도입하는 기술적, 과학적 과정이다.
그래서 기술이다, 과학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공중보건의 기술 자체가 기술이고 과학이죠. 공중보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기술과 과학을 행정으로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행정 안에 기술과 과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에는 기본적으로 뭐 조직, 인사, 기획, 정책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술, 과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보건행정이다. 보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회국가라는 거, 사회가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건강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기본적인 사회적 기본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 가지고 있어요. 현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의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률 적합성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평등의 원칙, 그리고 과잉 급부 금지의 원칙, 과잉 지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건 행정을 통한 복지를 너무 과잉 공급하지 말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최저 생계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건강보험은 어때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를 통해서 분산시켰다가 내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거죠. 하지만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라는 거, 의료급여 1종, 뭐 2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저 생계, 그러니까 그 최저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 혹은 어떤 일정 부분의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의료급여죠. 이렇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과잉 급부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다섯 번째로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신의를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뢰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래서 보건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보건행정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어요. 보건행정이 왜 중요한지 우선 그러니까 공중보건이 돼도 되고, 그리고 보건행정,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보건행정이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같이 생겨나냐?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률에서 건강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건강권은 의식주 다음으로 제4의 생존권이라고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이 더 중요하다. 또 하나는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무조건 베풀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통해서, 정책과 기획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효율이라는 게 뭐예요? 들어가는 인풋 대비 아웃풋. 이게 인풋이 많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적절히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투입 대비 산출. 내가 들인 노력이 있어요.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산출, 아웃풋이 커야 된다는 거죠.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효율성이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래서 그런 공중보건 사업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 작은 투자를 통해서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보건의료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재고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행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행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같은 내용이죠. 보건의료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의 심화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역 간, 소득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불평등을 풀어내야 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보건행정이 중요하게 더 여겨지고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절대적으로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질병의 양상이 바뀌면서, 그렇죠? 치료 중심, 전염병이 아니라 비전염병, 만성 질병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국민 의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암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의료와 관련된 비용이 높아지고 있죠. 국가적 지출 그리고 개인적 지출 모든 것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또 보건행정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늘어나는 보건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꾸 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질병에 걸리기 전에 어떤 조치를 통해서 걸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건행정의 중요성들이 대두된 이유들,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자원의 분배, 보건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자, 세 번째 보건행정의 특성이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들 빈출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보건직 전공 문제가 20문제죠.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20문제가 다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요. 한 20%, 오히려 한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만 하면은 한 80점 이상은 맞고 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죠. 쉽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자, 보건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 먼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일반 행정과의 차이, 가장 중요하겠죠. 과학성 및 기술성이 있다라는 거. 보건행정은 뭐예요? 보건을 담당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누가 대상이에요? 사람이 대상이에요. 도로가 대상이 아니고 환경이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과학과 기술이 그 기술의 기초 위에서 성립되는 게 보건행정이다. 그래서 보건행정은 과학성,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봉사성이에요. 행정국가의 개념이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변화됐죠.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공공행정이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봉사행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봉사라는 단어와 연관시킬 게 개입, 간섭.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게 바로 봉사행정이라는 거. 그래서 봉사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조장성 그리고 교육성. 조장성 및 교육성. 교육을 통해서 조장하는 거죠. 우리가 공중보건의 수단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조장한다. 가장 능률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적은 비용, 적은 인풋으로 가장 큰 아웃풋,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장성, 교육성이죠. 그래서 보건행정은 다른 일반 행정과 다르게 일반 행정은 그냥 정부 기관에서 어떤 행정을 추진하면 돼요. 도로를 다시 깔고 산을 다시 깎고 하면 되지만 보건행정은 어때요?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의 주체는 본인이에요. 본인들의 생활 습관, 어떤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죠. 건강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교육성 및 조장성이고, 그래서 교육사업 같은 게 많이 일어나죠. 그 말은 결국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 보건사업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아무리 금연교육, 우리 오늘부터 금연교육을 하고 있어요. 금연 예방을 위한 모임을 하고 있어요 했는데 지역사회 주민이 오지 않아요. 그럼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교육을 통해서 어떤 행동들을, 건강 행위를 조장하는 거, 이게 바로 보건행정의 특성이다. 그래서 조장성 및 교육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공공성 및 사회성. 그래서 공공복지와 집단적 건강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끌어내는 게 뭐예요? 사회적 건강 향상이라는 거죠.
우리 의료, 건강과 관련된 의료, 보건 의료 서비스가 우량제, 필수제, 가치제 이런 표현, 우량제나 필수제라는 이제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량제라는 거 지금 당장 투자를 하면요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커요.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통해서 영유아의 질병 발생률을 줄어들이고 사고율을 떨어뜨리고 장애 발생률을 떨어뜨리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돼요? 이 나라에서의 어떤 사회 경제적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 사회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건강을 향상을 시켰을 때, 건강을 증진시켰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건강해짐으로써 부수적인 산출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특성. 그래서 공공성 및 사회성.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주요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 그냥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조장성인데 조정성이라는 표현으로 오답이 출제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다른 내용을 넣어놓거나 아니면 기본에 있는 내용을 약간 바꿔서 헷갈리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 표현들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과학성 및 기술성, 동사성, 조장성 및 교육성, 공공성 및 사회성, 네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추가로 두 가지의 내용이 더 있어요. 같이 보시면 행정 대상의 양면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건행정을 함에 있어서 대상의 양면성, 소비자도 있고요. 보건의료 산업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보건을 위한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 보건의료 산업의 보호를 위한 어떤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규제와 자율이 양면성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건강에 관한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상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욕구는, 건강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충, 그래서 적절한 선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어요. 보건행정의 특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최근까지도 이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쉬운 내용이지만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보건행정 사업의 특징이에요. 보건사업의 특징이죠. 보건행정의 우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행정의 목적은 건강 증진이라는 거. 보건행정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 이것이 바로 목적이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해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그래서 보건행정이 결국 하는 것이 보건사업이고요. 보건사업은 그냥 행정가들을 봤을 때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이런 보건사업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어떤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사회 주민의 실제 필요한 것, 이 지역사회에 어떤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지, 어떤 건강 문제가 심각한지, 주민의 요구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해요. 그래서 보건행정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행정을 주도적으로 주최하게 되고요. 보건의료 사업을 기획, 집행, 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보건행정의 목적이 주민의 건강 증진이었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게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통제함으로써 결국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달성, 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행정이죠. 그래서 공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 보건행정의 사업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건행정의 기술적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이런 기술적 원칙을 가지고 보건행정이 펼쳐지는데, 먼저 생태적 기초. 생태적 기초라는 거, 자, 우선 보건사업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사회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지역 인구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연령대가 어떤지, 노인 인구가 많은지, 젊은 인구가 많은지, 여성 인구가 많은지, 남성 인구가 많은지, 이런 기본적인 보건 통계, 인구 추계가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 지역은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노인 인구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보건 사업이 더 들어가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이런 데예요. 그러면은 뭐 공장 근로자가 많겠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40대, 50대 남성 인구가 많다. 그러면은 금연 사업이라던가 절주 사업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인구 추계, 인구의 파악, 장래 인구 추계, 인구 수직적 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생태학적 기초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기초해서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인구 집단의 성별, 연령별 구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 그래서 생태학적 기초, 생태적 기초라는 거는 이런 인구 사회적 특성을 기초해서 보건행정을 펼쳐야 된다라는 개념. 자, 두 번째는 역학적 기초가 있어요. 역학이라는 거 공중보건에서 하나의 챕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건데, 역학이 뭐예요? 인간 집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양상을 파악하는 게 바로 역학이에요. 제가 그 공중보건에서 존 스노우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어느 지역에 질병이 있으면은 질병의 분포가 어떤지, 양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 뭐 시기적으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요. 이런 것들이 역학이죠.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서 그 질병을 예방하는 것까지가 바로 역학의 범위예요. 바로 보건, 공중보건에서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역학적 기초 위에서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질병 발생의 숙주적, 환경적, 병인적 상호관계를 규명해서 이걸 가지고 보건행정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 의학적 기초,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보건의료이기 때문에 의학적 기초. 그래서 예방의학적 입장, 그리고 종합적인 보건봉사, 의료봉사 입장, 이런 것들이 주로 적용이 된다. 자, 네 번째, 환경위생학적 기초예요. 자, 질병 관리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 그리고 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환경위생학이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보건소 홈페이지에 봤을 때도 그런 위생행정과가 따로 있었어요. 식품위생, 환경위생, 공중위생을 담당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초. 국민, 단체, 기관, 이런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시행한다. 보건사업이, 보건행정을 통해서 하는 보건사업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사업과 항상 연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까지. 그래서 이런 생태적, 역학적, 의학적, 환경위생학적, 사회적 기초, 이게 바로 기술적 원칙이다. 자, 이 보건행정의 기술적 원칙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답으로 공학적 기초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쭉 섞여 있으면 내가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헷갈리죠. 굉장히 쉬운 문제긴 하지만 공학적 기초라는 식으로 오답이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뭐 다양한 오답은 출제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짚고 가셔서 시험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자, 여기까지 했고,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건행정 이론, 보건행정의 이념 자료 있으시죠? 여러분 나눠드린 거? 네, 이 내용을 좀 보고 갈게요. 이게 행정 파트에서 다시 다루긴 하겠지만, 보건행정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념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죠. 그래서
보건행정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을 이제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건행정이 존재하느냐,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런 가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행정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형평성이나 능률성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효과성, 접근성, 대응성, 이런 여러 가지 이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보건행정의 이념에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형평성이라는 것,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에게 똑같은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게 형평성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한테도 이만큼, 한 달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도 이만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건강보험료 이런 거 낼 때 어때요? 건강보험료, 세금 다 소득 대비 얼마죠? 그렇게 내는 거를 형평성이라고 해요. 형평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의 개념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맞는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형평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사회 계층 그리고 소득 수준 간의 건강 불평등이나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서 형평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래서 어때요? 고액 연봉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자영업하는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들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하죠.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 그 직장인들 일반적으로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뛰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좀 많으면은 한 달에 3, 40만 원씩 내기도 해요. 보험료를 뭐 더 많이 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일 친한 이제 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부잣집 딸내미예요. 근데 그 친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엄마가 따로 뭐 이렇게 펀드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펀드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엄마 일도 안 하시는데 그 수익률만으로 보험료가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한 달에. 이 친구가 막 분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도 가지도 않는데 왜 이만큼을 내야 되냐고 엄청난 분개를 해요. 근데 이게 바로 형평성인 거죠.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근데 어때요? 가서 서비스 받는 거는 혜택은 똑같아요. 이런 개념을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사회적 인식, 국민의 인식 자체가 좀 약간 이제 낮은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우리 왜 자동차 범칙금 차선 위반하거나 우리 속도 위반하면은 1억 버는 사람도 7만 원이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7만 원이고 100만 원 버는 사람도 7만 원이고 돈을 안 벌어도 7만 원이에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범칙금도 다 소득 대비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키아 한참 잘 나갈 때 노키아 부회장이 한 50대인데 굉장히 멋있게 가죽 자켓 입고 이렇게 바이크 타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해가지고 걸렸는데 범칙금으로 1억을 냈어요. 범칙금이 1억이었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버니까 똑같이 7만 원의 가치가 다르죠. 7만 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7만 원이라 그들에게 7만 원은 너무나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형평성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능률성, 효율성이라고도 하고요. 최소의 비용, 최소의 노력, 최소의 시간, 그래서 최소의 인풋을 통해서 최대의 아웃풋, 산출을 얻어내는 것, 이 비율을 바로 능률성, 효율성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죠. 어차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능률성, 이게 가장 기본에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보건행정에 있어서 능률성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예방접종을 쭉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간 돈은 있어요, 사업에. 그쵸? 근데 산출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전염병이 안 돌았어. 그 가치를 어떻게 예방접종 안 해서도 안 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산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 효과성에 대한 설명,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설명들이요, 이런 내용들 그대로 문제에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성향을 의미하는 보건행정의 이념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사실 이 보건행정 2년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 각각의 이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 다시 말해서 내 목표죠. 의도한 거 내가.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5개월 안에 6개월 안에 5kg 감량을 목표로 했어요. 6개월 후에 5kg가 감량이 됐어요. 효과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가 나타나는 성향, 이것을 효과성이라고 하고요. 소망스러운 상태라는 거, 다시 말해서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접근성, 그 위에 그래서 그 효과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정책, 보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죠. 접근성은 필요한 서비스가 있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접근해서 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거리적인 접근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건 행정에서의 접근성은요, 얼마나 그 사업을 잘 홍보하느냐도 들어가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 여러분 지역에 보건소 다 있죠. 보건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가보신 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 아세요? 길? 아시는구나. 어떻게 알았지? 저는 우리 동네 보건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 보건소에서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하면서 접근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보건소에서 이런 접근성을 떨어뜨렸다라는 거를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는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교통 요지에 잘 안 있잖아요. 다 어딘가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에 가깝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근데 일부 보건소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하는 데들 있어요. 제가 서대문구 이제 어디 지하철을 3호선 지하철을 타는데 온 지하철 계단에 서대문구 보건소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금연 무슨 사업, 절주 사업 무슨 사업 했고 자기네가 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계단 내려가는 길에다 이렇게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보건소에서 이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접근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지리적인 거,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 부분도 접근성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를 거쳐 다가가면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죠. 보건행정에서 접근성을 높일 때 보다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보건행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로 대응성. 이 행정 이론에서 대응성도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을 수행하였는지를 묻는 보건행정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효과성이랑 요 의미를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효과성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의도한 목표가 있어요. 소망한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대응성은 사업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죠. 국민의 요구에 대응했는지 못했는지 적절하게.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을 수행하였는지를 물어보는 가치가 바로 대응성이다. 그래서 대응성은 정책 수혜자, 정책을 받는 사람들의 요구, 기대, 그리고 환경 변화에 얼마나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한 능력이고요. 국민의 요구가 뭐고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대응성이고, 그리고 민주성 및 참여성이 있어요. 현대 복지국가에서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이 민주성, 참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민주성이라는 건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여론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집행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는 게 바로 민주성. 그리고 참여성이라는 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참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합법성. 행정행위는 어쨌든 법률 적합성을 지녀야 된다. 법적인 그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공익성이라는 거 공공의 이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 능률성과 효과성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고요. 책임성, 국민에 대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 행정의 모든 과정은 국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겠고, 합리성, 목적과 수단,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두고 행정 과정을 수행하는 게 바로 합리성이다. 그래서 이 행정 이념, 보건행정의 이념도 꽤 자주 출제가 됐고요. 이 보건행정의 이념은 과거에는 다음 중 보건행정의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이었다라면은 최근에는 이런 설명, 특히 뭐 대응성이나 효과성 같은 거 설명을 던져놓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민주성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됐었고요. 합리성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자, 그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드리는 거는 여러분 교재에 같이 포함을 잘 정리를 하셔서 딸랑딸랑 따로따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출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로 자료 정리 잘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페이지 같이 적어 드리는데 매번 나가는 거 여러분 섞여버리면은 찾기 힘드시니까 정리를 그때그때 하세요.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없어요. 항상 그런 학생들 있었어요. 저 언제 자료가 없는데 다시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인 필기하신 거 잘 정리하시고, 자, 이제 교재 21페이지 다시 들어가서 보건기구 학자의 보건행정 범위예요. 보건행정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놨는데 우선 이런 규정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것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건행정의 범위를 보건기록의 보존, 그리고 보건교육,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건간호.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지나면 도대체 WHO는 외울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말도 다 비슷해. 어렵고 비슷하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중복되고 어떤 건 다르고, 그래서 난해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WHO에서 이렇게 정의한 것들은 좀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WHO에서의 보건행정 범위도 잘 출제가 돼요. 2011년에도 서울시 문제에 출제가 됐었고요. 다음 중 WHO가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건기록의 보전,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학교 보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학교 주로 출제되는 오답 유형이 학교 보건이라던가 혹은 보건검사실 운영 이런 것들, 그리고 보건시설 운영 이런 내용들이 오답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답 출제 가능한 거 불러드릴 때는 꼭 적어두세요. 그래서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니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시고, 그렇다고 또 아닌 거를 맞는 걸로 잘못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오답 출제 가능한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표에서 세 번째 있는 에머슨이 정의한 보건행정의 범위가 있어요. 요걸 좀 같이 볼게요. 자, 보건통계, 그리고 보건교육,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 만성전염병 관리, 보건검사 제공. 그래서 비슷하죠. WHO의 범위랑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WHO에서 보건기록의 보존, 이게 바로 보건통계랑 비슷한 의미예요, 또. 그러니까 보건기록이라는 거는 결국 보건통계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보건과 관련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게 통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간 어떤 질병 발생률이 얼마나 됐는지, 어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어느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지, 유병률이 높은지, 발생률이 높은지, 결국 보건통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교해서 볼게. WHO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고요. 에머슨은 만성 전염병 관리죠. 그리고 WHO는 보건간호. 네, 에머슨은 보건검사 제공이라고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은 거기 두 개의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보건행정 범위 보셨고요. 뒤로 넘겨서 22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가 기능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양질의 의료가 나왔어요. 양질의 의료, 적정 의료라는 거.
양질이라는 거 질, 좋은 질을 제공해야 한다. 좋은 질의 의료를 제공을 한다. 근데 그 좋은 질이 무조건 높은 질이 아니라 적절한 질의 의료를 제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좀 돼서 잠시 쉬었다가 양질의 의료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